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쉬어가고 싶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요, 배경옥 작가님의 에세이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입니다. 처음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책의 제목과 내용처럼 따뜻한 말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르떼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내게 와준 고마운 것들. 작은 마당에 있는 사직동 한옥에서 살았던 시인 조은. 그녀는 자주 얻어맞는 주인집 개 또또를 매일 봅니다. 시인은 친구처럼 놀던 황구 마루를 아빠가 친구들과 함께 보신용으로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안 후 개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인집 또또를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버려진 또또는 운명처럼 시인에게 왔어요. 자주 발에 채이고 몽둥이로 얻어맞은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어른 남자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가고 학대받고 자란 탓에 자신의 고통을 그저 인간을 무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줄 몰랐던 또또는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시인은 또또가 사람이었다면 신경정신과에서 수없이 약을 처방받았을 거라고 말하죠. 동물병원의 수의사조차 아픈 또또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나누며 부대끼고 살죠. 시인이 말해요. 개와 함께 살면 문득 인생이 평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젊은이가 개와 너무 밀착해 사는 걸 가끔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개에게서 얻는 정서적인 위안과 평온을 변덕스러운 인간관계에서는 느끼기 힘드니까요. 또또는 여러모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개였어요. 마음이 아픈 개였으니까요. 시인에게 또또는 살아있는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친구였죠. 제가 일하는 작업실 근처에는 동물병원이 많아요. 유리벽 뒤에 사랑스러운 강아지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역시 언젠간 늙어요. 예쁘고 귀여울 때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관해 진심을 말할 수 있을 때는 내 옆의 존재가 더 이상 예쁘지 않고 늙고 힘이 없을 때일 거예요. 개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시간을 묻히고 희미해질 뿐이죠. 얻어맞고 밟히던 시절에 악몽이 떠오를 때면 또또는 길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해 시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내 곁에 있었던 존재는 상처받은 채 내게로 왔던 작은 개 또또였다.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은
여러 이유로 변덕이 잦았지만 또또만이 고른 마음으로 내 옆에 있었다. 잡종개였던 또또만이 내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슬픔도 묵묵히 덜어내줬다. 또또는 한 번도 내게 실증을 내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나의 시시한 면면을 누설하지 않았고 인간을 통해서는 줄일 수 없었던 나의 아픔을 조용히 나눠 가지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같이 사는 동안 내게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밖으로 나도느라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니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또또는 외로웠을 것이다. 그처럼 나는 삶이 내게 주는 무게를 또또를 통해 덜어내곤 했지만 같이 사는 동안엔 그 사실을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했다. 뒤늦게 그걸 알고 뭉클뭉클 솟구치는 고마움을 느꼈을 때 또또는 이미 푹싹 늙어버린 뒤라 우리 앞에는 안타까운 시간만 남아있었다.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 이외의 것으로 말할 도리가 있나요? 또또는 아픈 개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또또를 사랑했어요. 이런 상태라면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수의사의 말이 틀렸다는 걸 사랑이 증명한 거예요. 또또는 그렇게 사직동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한 도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마술 가게를 발견해요. 호기심에 아이는 그곳에 들어가고 아들네 가게로 잠시 휴가 온 루스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할머니는 소년에게 2주 동안 이 시간에 찾아오면 삶을 바꾸는 진짜 마술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요. 소년은 할머니를 믿지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다음 날에도 그 가게에 갑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술이 통하는 것 같다. 마음이란 보게 되리라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만 본단다. 단 한 번도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믿어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세상에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뭉클한 일인가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하철 철로에 뛰어드는 사람,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기 위해 자기 몫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 말이에요. 소녀는 외과 의사가 되어 몸이 부서지거나 망가진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과 수술이라는 진짜 삶의 마술을 현실에서 펼쳐요. 닥터 도티가 말합니다. 뇌는 강렬하게 상상한 경험과 진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의대에 다니기는커녕 당장 먹고 사는 일조차 막막할 때 그는 자신의 머리를 매일 훈련했어요.
루스 할머니의 말처럼 보고 싶고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말이죠. 그는 내가 지닌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내가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형태의 차량을 사겠다고 생각하고부터 어느 순간 가는 곳마다 같은 형태의 차량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의도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합니다. 시크릿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닥터 도티가 배운 루스 할머니의 진짜 마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닥터 도티의 직함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예요.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이며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 창립자이자 소장이라는 긴 직함 말이죠. 자본주의는 우리를 개인으로 분리하기를 좋아해요. 대량 생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대량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3명의 소비자에게는 3대의 냉장고가 필요해요. 하지만 셋이 함께 살면 냉장고 한 대로도 충분합니다.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면 장난감을 나눠 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이모가 되어줄 수 있어요. 과거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 사는 지혜가 있었어요. 전쟁 직후 때는 배가 골던 시절에도 친척 집에 가면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객식구라는 말은 낯선 단어가 아니었죠. 그것이 가난 공동체였고 마음과 동네였습니다. 닥터 도티는 머리는 우리 자신을 차별화하라고, 내 것이면 무조건 손에 넣으라고 가르치겠지만 마음은 우리를 연결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뇌를 절개했던 그가 말해요. 우리 머릿속에 하루 종일 들리는 목소리, 쉬지 않고 떠드는 그 목소리는 실제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요. 이타심은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루스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술의 진짜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바란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 주변의 세상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 마음이 지쳐 쓰러지고 싶던 날, 친구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는 게 전부 다 상처라고요. 짧은 침묵 끝에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맞아. 네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여는 건 때론 상처가 될 때도 있어. 하지만 마음을 꽁꽁 닫은 채 살아가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 친구의 그 말을 겨울 내내 따뜻한 목도리처럼 두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달라이 라마는 친절은 나의 종교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루스 할머니는
그걸 알았던 게 아닐까요? 대가 없이 그저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걸 말이죠. 어쩌면 그녀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대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렴. 세상이 거대한 흰색 목포에 덮여있는 듯 며칠 내내 눈이 내렸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료칸에 머무를 때였어요. 공항이 폐쇄되고 열차가 멈춰서고 상점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깊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고요한 눈 세상 속에서 평생 볼 눈을 하염없이 본 것 같아요. 시집 한 권을 불을 밝힐 유일한 성냥처럼 쥐고 말이죠.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인가? 돌이었던가? 야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비수아바 쉼보르스카는 폴란드의 시인이자 번역가입니다. 시인들은 그녀를 시인의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녀는 1996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2012년까지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마음이 쉬이 흩어지고 불안할 때마다 그녀의 두 번은 그러면 문학의 엄마이자 할머니인 그녀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거든요. 두 번은 없단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어. 지금 이 밤도 네가 지금 흘린 눈물도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없이 사라지고 있단다. 그러니 지금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렴. 중요한 건 시를 눈이 아닌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또박또박
한자 한자, 쉼표 하나까지 밥알을 꾹꾹 씹어 넘기듯 말이에요. 그러면 시란 본래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처럼 듣기 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없는 듯 아픔이 찾아오면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이지를 서랍 안에 포개어 잘 넣어두세요. 저처럼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다 들으시기 전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